최근 유럽 각국의 주요 선거에서 이른바 좌파 성향의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좌파 정당들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를 꼽고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최근 유럽 각국의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이민이 한창 막 이민 사태가 벌어지고 그랬을 때는 네. 우파 정당들이 다 막 지금 약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이 바뀐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민이라기보다는 난민 문제라고 난민. 정확하게 얘기를 난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10년대에 들어서 그랬었죠. 시리아 사태가 터지면서. 근데 이제 지난달 26일에 독일 총선이 치러졌는데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죠. 사회민주당이 25.7%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무려 16년 만에 제1당을 탈환했습니다. 3인당이 마지막으로 승리했던 때가 20년 전인 200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그러네요. 기록이 나온 거죠. 메르켈 총리 소속 정당인 중도우파 기독민주, 기독사회당 연합의 득표율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진보 성향 정당이 약진을 한 건데 왜냐하면 3인당하고 같이 집권했던 경험이 있는 녹색당도 14.8%의 득표율로 역대 최다 의석을 기록했고요. 좌파당도 있는데 역시 4.9%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39석의 의석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민기사당 연합은 지난 총선과 비교해 볼 때 득표율이 8.9%나 하락했어요. 근데 여기서 기민당만 살펴보면 득표율이 18.9%였습니다. 이게 제2차 대전 이후에 첫 번째 선거였던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최저치였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립정부 구성을 3인당 주도로 하고 있는데 3인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협상을 이번 주에 시작할 예정인데요. 연정이 구성돼서 이제 차기 총리가 다 결정되면 메르켈 총리의 16년 집권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고요. 사회민주당의 숄츠 대표가 차기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안에 이게 연정 협상이 마무리돼서 새로운 총리에 오르면 1997년에서 2005년 사이 집권했던 슈레더 전 총리에 이어서 24년 만에 3인당 출신 총리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총리만 탄생한 게 아니에요. 수도 베를린 시장 선거를 포함해서 총선하고 같이 지방선거도 치러졌는데 이때 여기에서도 3인당 후보가 많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숄츠 총리가 탄생을 하게 되면 유럽의 3개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2017년 이후 모두 우파가 집권해온 구도도 깨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메르켈 총리가 얼마나 미웠을까. 3인당 입장에서.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넘을 수 없는 벽같이 느껴졌겠죠. 네, 그러게요. 뭔가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데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하지도 못하고 참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고요. 지금 독일 사례 말씀해 주셨지만 노르웨이 총선, 이탈리아 총선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네. 노르웨이 총선이 지난달 13일이니까 독일보다 조금 먼저 치러졌는데요. 여기에서도 중도 좌파 노동당을 비롯해서 좌파 계열 정당이 전체 의석의 60%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8년 동안 집권해왔던 우파 보수당은 한 39% 정도에 그쳤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연정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스퇴레 노동당 대표가 새 총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지방선거도 이번 달 3, 4일에 실시가 됐는데 밀라노, 볼로냐, 나폴리 같은 주요 도시에서 다 좌파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 로마랑 북서부의 토리노 시장 선거는 결선 투표를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늘까지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좌파 후보가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2월에 출범한 드라기 총리 내각에서도 지금 국방이나 보건, 고용, 문화장관 등을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좌파가 압승하면서 이탈리아 권력의 무게추가 왼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각국의 총선이 뭐 올해만 치러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번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실 상승세는 좌파의 상승세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2019년에 핀란드, 덴마크 총선에서도 다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
노르웨이에서도 지난번 총선에 이어서 지난달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녹색당을 비롯한 중도 좌파 진영이 승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북유럽을 살펴보면 이번 노르웨이 총선 결과가 끝난 이후에 보니까 북유럽의 5개국이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가 1959년 이후에 처음으로 동시에 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스페인에서도 총선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도 중도 좌파 사회노동당이 승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급진 좌파 포데모스랑 같이 좌파 연정을 출범시켰는데 지금 스페인에서는 민주정부가 들어선 1975년 이후 46년 만에 처음으로 좌파 연정이 탄생해서 아주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포르투갈 총선에서도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당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치러졌던 스페인, 포르투갈 총선 다 중도 좌파 성향의 정당 의석수가 그 이전 총선보다 더 많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추세적으로 좌파 정부가 자꾸 네네. 들어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다양한 분석이 있어요. 우선 2010년대 중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파 정권 탄생을 이끌어냈다라는 난민 문제 대신에 네. 이제는 코로나19가 선거에 중요한 사안이 됐다. 이 점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심각해진 지난해 3월의 경우를 봤더니 유로존의 실업률이 7.2%였는데 9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에는 이게 8.3%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유로존 GDP가 1995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양극화가 그러면 심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대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화이트칼라 전문직 노동자는 재택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보유한 그 자산 가격이 더 대폭 상승해 버리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했죠. 근데 이제 각국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봉쇄 조치가 이어졌죠. 특히 유럽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봉쇄가 이어졌는데 그래서 육체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유럽의 저숙련 노동직은 인구가 과밀한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될 위험도 일반 사무직보다 2배나 높았고요. 그래서 작년에 봤더니 저숙련, 저임금 직종이 근로시간이 28% 감소한 반면 사무직 같은 고임금 직종은 18%가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청년계층 노동시간도 26%나 줄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제한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이게 좌파 정당의 주요한 공약들이잖아요. 네. 예전부터. 그래서 그런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독일이 사실상 유럽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독일 총선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3인당이 임대료 제한, 최저임금 인상, 공공서비스 확대, 노동권 보장, 부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기민당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노르웨이에서도 선거 구호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차례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고용권 보장, 노조가입 활성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 같은 것 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폴리티코지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럽의 좌파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빵과 버터가 중요했던 선거였다. 그래서 우파의 긴축 정책 대신에 좌파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이 각광을 받았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참 독일하고 한국하고 정치 지형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네요. 이게 지금 이제 공약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의당 공약이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독일은 지금 집권을 얘기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변화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요? 네. 이게 유럽인들이 가장 또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예요. 다른 세계인들보다요. 근데 기후 재난이 올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주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7월에 서유럽의 주요 국가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200명 이상이 숨지는 일이 있었고 8월이 되니까 남유럽에서 폭염하고 강풍으로 산불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최대 2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불에 탔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 제로 같은 기후변화 대책을 주장하는 녹색당이 우파 정당보다 유리해진 환경들이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당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약진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2035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퇴출 이게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내 3당으로 떠올랐고요. 그리고 석유 부국으로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인데 지난달 총선에서 이긴 것도 기후변화 영향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EU가 최근에 2050년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달에 총선을 했을 때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뭐 신재생에너지 강화라든가 석유 산업 비중 축소 같은 탈탄소를 주창한 좌파 정당을 이제 택했는데요. 여기 노르웨이에서는 특히 석유 시추와 생산 중단이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중도 좌파 연정에 참여할 것으로 유력한 사회 좌파당, 녹색당이 석유 시추를 빠르게 중단해라 이걸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로뉴스는 석유 산업의 미래가 지배하는 선거 캠페인과 중도 우파 정부의 종말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른바 좌파 정당들이 이념에 너무 매몰되지 네. 않은 것도 하나의 비결 중에 하나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좀 전략적인 공약을 내놓은 것도 주요했어요. 그래서 좌파가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페인에서는 중도 좌파 사회노동당이 민영화, 긴축 정책 반대, 해고 금지, 포용적인 이민 같은 좌익 포퓰리즘 성향의 포데모스랑 연립 정권을 구성하면서 그쪽 이제 정책들을 많이 채택을 했고요. 반면에 덴마크 3인당은 반이민 정책을 일부 수용하면서 4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연한 정책들, 네, 그렇습니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 정치를 우리 뭐 줄다리기에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서로 간에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너무 세게 당기면 다른 한쪽이 딸려오는 네, 건데 네. 또 상대가 더 세지면은 딸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의 극우 정당들은 네. 왜 이렇게 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좌파가 약진할수록 극우는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2017년 총선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나치당 이후 극우 정당으로서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입성을 했어요. 그때 일약 제3당으로 떠올라서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제5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나친 극단주의 성향으로 유권자의 외면을 받았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스트리아도 지금 세계 최연소 국가 정상으로 유명했죠. 젊은 우파 정치인의 상징이었던 쿠르츠 오스트리아 전 총리가 최근에 부패 혐의 때문에 전격 사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극우 정당이 이제 황금새벽당인데 여기에 전직 의원 6명도 지난해 범죄 조직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패라든가 이런 범죄, 극우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좀 많이 커진 점도 작용을 했고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봉쇄가 되니까 국가 간에 이동하는 인구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민도 많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극우 바람이 불었던 게 오히려 더 이상한 현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유럽은 조금 성향이 극우와는 좀 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전쟁을 겪기도 했었고. 근데 오히려 극우에 대한 생각들이 좀 바뀌게 만드는 그런 게 실망감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주요 요인이 지금 부패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지금 과격한 선동에 환멸을 느낀 시민들의 저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생하고 복지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최우선 과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럽 포퓰리즘에 대한 반감이 터져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백신 접종 의무화라든가 복지 지출 확대 정책 등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됐는데 이게 다 우파보다는 좌파가 주도를 해온 의제들이었어요. 근데 우파 내부에서는 코로나19 봉쇄 문제라든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들을 두고 세력이 좀 갈라졌습니다. 누구는 찬성을 하고 누구는 반대를 하고. 뭐 별로 관심도 사실 그렇죠. 없기도 했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근에 유럽 우경화에 대한 반작용이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뉴욕타임스는 중도 좌파의 재기다라고 단정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라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좀 지배적인 모습을 보였던 민족주의, 포퓰리스트 우파의 권위주의 정치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저항 같은 게 일어났다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폴란드에서 10일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어요. 수도에서만 10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폴란드의 유럽연합 탈퇴, 즉 폴렉시트에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인 극우 포퓰리즘 성향의 법과 정의당이 법관 인선 권한을 가진 국가사법위원회 위원 일부를 법무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EU가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폴란드 정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의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 그러니까 여당과 EU가 대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폴란드 헌법이 EU의 법보다 우선한다라는 결정을 최근에 내리게 되면서 이러다가 그러면 폴렉시트를 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여당이 EU랑 맞서면서 우리 폴란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시위를 아주 거세게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시민단체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극우 단체를 해산해라 이런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탈리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를 도입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시위대가 뭐 집기를 부수고 시위 참가자가 치료받던 병원 응급실에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극우 정당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치안 당국이 극우 정치단체인 포르차 누오바를 배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은 11일 이 파시스트 정당 재조직화를 금지한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관련 정당 해산 절차에 착수해야 된다. 이런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내 제1당이 반체제 정당 오송운동인데 여기에 대표인 콘테 전 총리도 우리는 이런 형태의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도 가서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EU 국가들도 많이 투자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임금도 싸고 네.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EU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리고 EU에서 가장 보조금을 많이 받는 동유럽 국가거든요. 폴란드가. 그렇기 때문에 EU를 떠나게 되면 폴란드 경제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렇죠. 불안해하게 되죠. 네. 근데 우리는 EU를 안 따르고 폴란드 헌법을 따르겠다 이렇게 그렇게 나오니까. 해버렸으니까.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런 건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좌파 정당이 집권하는 네. 이제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거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이런 겁니까? 평가하기가? 아직 이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도 좌파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위기에 처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뀌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좌파의 낙관적인 전망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뉴욕타임스가 유럽의 다른 곳에서 보면 중도 좌파들의 전통적인 기반인 노조, 산업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 점을 짚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도 좌파 정당들이 이제 작은 정당들로 분열이 점차되면서 표가 나눠져서 잠식되는 걸 지켜보고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프랑스입니다. 중도 좌파 정당이 사회당이잖아요. 대표적으로 2017년 지난 대선에서 10%도 얻지 못하고 패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세력이 전혀 회복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작년에 시군구 이화 단위 지방선거가 있었고 올해는 광역 단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뭐 좀 신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당, 녹색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이렇게 당이 다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어느 하나 정당에서 뚜렷한 유력 후보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 사회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중도 좌파 표심까지 잠식을 하면서 좌파 정당이 프랑스에서 조금 세력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통상적으로 유럽에서 선거 후에 연정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래서 좌파가 선전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사실 이념하고 성향이 다른 정당들이 손을 잡는 연립 정권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만의 정책을 온전하게 펴가기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유럽 선거 결과가 좌파 정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지난 4, 5년간 집권한 우파 정당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의 좌파 물결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선거가 내년 프랑스 대선 결과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양대축이 독일하고 프랑스인데 이제 독일은 이미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대선을 보면 중도 실용주의를 내세운 마크롱 대통령을 극우 후보가 추격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좌파 후보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극좌 성향의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가 11%의 지지율, 중도 좌파 사회당의 이달구 파리 시장이 6%로 선두권하고는 굉장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랑드 전 대통령이 사회당 소속이었는데 그 집권 당시에 실업난 같은 실정이 많아서 사회당이 회복 불능 수준으로 추락을 했었다. 이걸 감안할 때 당분간 프랑스에서는 좌파가 다시 득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올랑드 대통령 이후에도 좌파 정당에서 걸출한 인물이라든가 아주 굉장히 빼어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슬림 테러범에 의한 대형 테러가 발생했던 점도 좌파 정당에는 불리했던 요소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프랑스 대선 결과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전반적인 추세는 네. 이념에 매달리기보다는 좀 실용 노선을 그렇죠. 걷는 쪽으로 점점 움직여가고 네네. 있구나.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나 이런 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정당으로 자꾸 뽑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던지는 시사점이 좀 많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네요. 네,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